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가면 정말 노후 걱정을 내려놔도 되는 걸까요? 최점순 씨는 월세 5만 원에서 12만 원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마음이 많이 놓였다고 했습니다. 집 걱정만큼은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시작되고 나서야 월세 말고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현실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최점순 씨는 올해 72살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보증금 5천만 원. 그게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살기 시작한 지 벌써 8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쳐서 70만 원 남짓이 한 달 생활비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겠다고 했거든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 계산을 해봤어요. 전세금 차액 3천만 원이 손에 들어와도 매달 35만 원씩 나가면 7년이면 바닥이 납니다. 그때 나이가 79, 80 되기 전에 또 집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 나이에 또 이사를 해야 하나. 그것도 돈이 다 떨어진 다음에. 그러다 주민센터에서 처음 들었어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게 있다고. 보증금 300만 원, 월세 5만 원. 거기다 한번 들어가면 평생 살 수 있다고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 집이 진짜 있어? 신청하고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당첨 연락을 받았어요. 5천만 원 전세금 중 300만 원만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손에 남았습니다. 매달 70만 원 중 5만 원만 월세로 나가니까 65만 원이 생활비로 남았어요. 입주 전에 현장을 보러 갔습니다. 건물 안에 경로당도 있고 건강관리실, 식당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문턱 없는 구조에 화장실엔 안전 손잡이까지. 혼자 살아도 안심이 되겠구나. 복지관이 바로 붙어 있으니 외롭지도 않겠구나. 이사 날짜를 잡으면서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이 생겼구나. 이제 노후 걱정은 끝이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입주 첫날, 최점순 씨는 빈 방에 서서 한참을 둘러봤습니다. 넓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바닥은 깨끗했어요. 화장실 손잡이를 잡아보니 튼튼하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면 되겠구나. 이제 진짜 내 집이구나. 짐을 풀면서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월세 5만 원. 이 돈이면 한 달에 65만 원이 남는다. 밥 해먹고 병원 다니고 가끔 손주한테 용돈도 줄 수 있겠다. 그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첫 달이 지나고 나서야 그가 빠뜨린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월세는 5만 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전기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혼자 사는데 뭘 얼마나 썼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열어봤어요. 1만 8천 원. 의료급여 수급자라 할인이 적용됐는데도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며칠 뒤 수도세 고지서가 왔어요. 8천 원. 가스비도 왔습니다. 난방은 거의 안 틀었는데 밥 해먹고 물 때운 것만으로 1만 원이 나왔어요. 그는 고지서들을 나란히 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합치니까 3만 6천 원이었어요. 월세보다는 적었지만 어쨌든 매달 나가는 돈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아, 이건 내가 몰랐던 부분이구나.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TV 수신료 청구서가 또 왔습니다. 휴대폰 요금도 있었어요. 원래 쓰던 거니까 당연히 내 돈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게 남아 있었습니다. 밥.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해서 식사가 나오는 줄 알았냐고요? 그건 아니었어요. 건물 안에 식당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공짜가 아니었어요. 한 끼에 3,000원에서 4,000원.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매일 세 끼를 다 사 먹으면 한 달에 27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해먹기로 했어요. 근처 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쌀, 계란, 두부, 채소. 아끼고 아껴서 샀는데도 일주일치에 3만 원이 들었어요. 한 달이면 12만 원. 반찬 사고 가끔 외식하면 15만 원은 금방 넘었습니다. 그는 다시 계산기를 꺼냈어요. 월세 5만 원. 공과금 3만 6천 원. 식비 15만 원. 통신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25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70만 원 중 25만 원. 남는 건 45만 원이었어요. 물론 전세 살 때보다는 나았습니다. 월세 35만 원 내면서 생활비까지 쓰던 때보다는 훨씬 숨통이 트인 건 맞았어요. 그런데 마음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월세 5만 원이라는 말만 듣고 한 달에 5만 원만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생활비가 따로라는 건 당연한 건데 왜 그걸 생각 못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이건 이 집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디서 살든 밥은 먹어야 하고 전기는 써야 하잖아요. 다만 그가 기대했던 건 이 집에 들어오면 다 해결된다는 거였어요.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값은 해결됐지만 생활은 여전히 스스로 꾸려가야 했어요. 그는 그때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얼마가 나가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그는 서서히 이 집의 구조를 이해하게 됩니다. 월세가 싼 건 맞다. 하지만 그게 생활 전체가 싸다는 뜻은 아니다. 이 집은 주거비만 낮춰주는 곳이지 생활비까지 책임져주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입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몸이 좀 이상했어요. 아침부터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으슬으슬했거든요. 감기인가 싶어서 약을 먹고 누웠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열이 올랐어요. 이마를 짚어보니 뜨거웠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열이 나면 참 막막하거든요. 누가 물 한 잔 떠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마에 수건 올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니까 누군가 와서 도와주지 않을까.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거든요. 건물 안에 건강관리실이 있긴 했습니다. 낮 시간에 간호사가 상주하는 곳이에요. 혈압도 재주고 간단한 건강 상담도 해줘요. 그런데 밤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가 열이 난 건 저녁 8시쯤이었어요. 건강관리실은 이미 닫혀 있었고 복지관도 운영 시간이 끝난 뒤였습니다. 비상벨이 있긴 했어요. 화장실과 침실에 설치된 빨간 버튼. 위급할 때 누르면 관리실로 연결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열이 난다고 비상벨을 누를 수는 없잖아요. 119를 부를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누워서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어요. 어지러웠습니다. 부엌까지 걸어가는 게 힘들었어요. 겨우 물을 떠서 돌아와 다시 누웠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만약 지금 쓰러지면 어떻게 되지? 아무도 모르겠구나. 아들한테 전화할까 싶었지만 밤늦은 시간에 걱정만 끼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열은 조금 내렸지만 몸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는 건강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간호사가 체온을 재주고 약국에서 약을 사오라고 했어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혼자 가실 수 있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없었어요. 버스 타고 병원까지 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파도 병원은 스스로 가야 했어요. 누가 데려다주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옷을 입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어요. 10몇 분 정도 거리였는데 그날은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받고 약 타서 돌아오니까 오후가 다 됐어요. 집에 들어와서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집은 건강한 사람을 위한 집이구나. 복지시설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 돌봐주는 게 아니었어요. 건강관리실은 상담을 해주는 곳이지 간병을 해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프면 스스로 병원에 가야 하고 약도 스스로 챙겨 먹어야 했어요. 만약 거동이 어려워지면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그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입주할 때는 몰랐어요. 건강하니까요. 혼자서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룻밤 아프고 나니까 보이는 게 달라졌습니다. 이 집은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곳이에요. 스스로 밥 해 먹고, 스스로 병원 다니고, 스스로 일상을 꾸려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이 집의 전제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이 집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는 며칠 뒤 완전히 나았습니다. 다시 평소처럼 생활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남았습니다. 혼자 열이 나서 누워있던 밤, 천장만 바라보며 버텼던 시간, 그때 느꼈던 막막함은 쉽게 잊히지 않았어요. 어느 주말이었어요. 아들이 오랜만에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손주도 데리고 온다고요. 최점순 씨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방을 치우고, 과일을 깎아놓고, 손주가 좋아하는 과자도 사뒀습니다. 오후 2시쯤 아들이 도착했어요. 손주가 뛰어들어오면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어졌어요. 아들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고 안전하게 돼 있다며 안심이 된다고 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는 과자를 먹으며 돌아다녔고요. 시간이 금방 갔어요. 어느새 저녁이 됐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오늘 여기서 자고 갈까? 내일 아침에 같이 밥 먹고 가면 안 돼? 최점순 씨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고 싶었어요. 손주랑 아침까지 같이 있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서는 그게 어려웠습니다. 입주할 때 안내를 받았어요. 가족이나 지인이 방문하는 건 자유롭지만 숙박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요. 공동주택이라서 그렇다고 했어요. 한 사람이 계약한 집에 다른 사람이 계속 머무르면 관리가 어려워진다고요. 규정이 그렇다는 건 알았어요. 이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들이 자고 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은 돌아가. 다음에 낮에 또 와.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 좁아서 그래? 우리 거실에서 자도 되는데. 최점순 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하자. 엄마도 피곤하고. 사실대로 말하기가 좀 그랬어요. 이 집에서는 가족도 못 재운다고 하면 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었거든요. 아들은 더 묻지 않았어요. 짐을 챙기고 손주 손을 잡았습니다. 현관에서 인사를 했어요. 손주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문이 닫히고 나니까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최점순 씨는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 집인데, 내 가족인데, 왜 재우면 안 되는 걸까?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요. 공동주택이니까요. 규칙이 있어야 질서가 유지되니까요. 그런데 마음은 달랐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에서는 아들이 오면 당연히 재웠어요. 명절이면 며느리까지 와서 다 같이 북적북적했거든요. 여기서는 그게 안 됐습니다. 물론 절대로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사정이 있으면 관리실에 미리 말하고 허락을 받으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번거롭잖아요. 매번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게요. 내 집인데 눈치를 봐야 하는 느낌. 그게 조금 불편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날 왜 자고 가지 말라고 했어? 혹시 불편한 거 있어? 최점순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공동주택이라서 가족이 자고 가는 게 좀 그래. 규정이 그렇대. 아들이 잠깐 조용했어요. 그런 거였구나. 몰랐네. 전화를 끊고 나서 최점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 맞아. 하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구나. 혼자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조용하고 편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오면 달랐어요. 예전처럼 마음껏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집은 혼자 살기 위한 집이지, 가족과 함께하기 위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했어요. 다음에 아들이 오면 낮에 밖에서 밥을 먹자고 해야겠다. 그는 그렇게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최점순 씨는 원래 생선구이를 좋아했어요. 예전 집에서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고등어나 삼치를 구워 먹었거든요. 밥 한 공기에 잘 구운 생선 한 토막. 그게 그에게는 최고의 한 끼였습니다.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도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저녁, 고등어를 사다가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기름이 튀고 고소한 냄새가 퍼졌어요. 맛있게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도 시켰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이웃을 마주쳤습니다. 어제 생선 구우셨어요? 그 말투가 좀 묘했어요. 불편하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최점순 씨는 당황했습니다. 네. 고등어 좀 구웠는데요. 이웃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냄새가 좀 났어요. 복도까지 퍼지더라고요. 다음엔 환기 좀 더 해주세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밥을 해 먹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대꾸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다음엔 조심할게요. 집에 들어와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예전 집에서는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빌라였지만 환기만 잘하면 됐었어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복도가 실내로 연결돼 있었고 환기 시스템도 달랐어요. 냄새가 쉽게 퍼지는 구조였습니다. 그 뒤로 생선을 안 굽게 됐어요. 먹고 싶을 때는 마트에서 구운 걸 사다 먹었습니다. 집에서 직접 굽는 건 포기했어요. 김치찌개도 조심하게 됐습니다. 고춧가루 많이 넣고 끓이면 냄새가 강하거든요. 된장찌개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부턴가 요리할 때 냄새부터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건 냄새 안 나나? 이웃한테 피해 안 주나? 밥 한 끼 해먹는 게 이렇게 신경 쓰이는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냄새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TV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자정쯤 눈을 떴는데 TV가 그대로 켜져 있었습니다. 소리가 꽤 컸어요. 부랴부랴 리모컨을 찾아서 껐습니다. 다음 날 또 이웃을 마주쳤어요. 어젯밤에 TV 소리 좀 났어요.
밤에는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최점순 씨는 사과했어요. 깜빡 잠이 들었다고요. 그 뒤로는 저녁 9시만 넘으면 TV 소리를 확 줄였습니다. 가끔은 귀가 어두워서 소리를 키우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또 민폐가 될 것 같았어요. 이어폰을 사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탈 때는 괜찮았는데 다른 입주자와 함께 타면 괜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인사를 해야 하나, 말을 걸어야 하나, 가만히 있으면 무뚝뚝해 보이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매일 반복되니까 은근히 신경이 쓰였어요. 복도에서 통화할 때도 조심했습니다. 목소리가 울리거든요. 아들한테 전화가 오면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서 받았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어디서든 편하게 받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불편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불편하다기보다는 신경 쓸 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집인데 혼자만의 생활은 아닌 느낌. 내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늘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최점순 씨는 원래 조용한 편이었어요. 남한테 피해주는 걸 싫어했고요. 그래서 적응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생각했어요. 예전처럼 마음 편하게 생선 굽고 TV 크게 틀고 아무 눈치 안 보고 살던 때가 문득 그리울 때가 있었어요. 이 집에서의 생활은 배려가 기본이었습니다. 나만 편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옆집도 윗집도 아랫집도 다 같이 신경 써야 했어요. 그게 공동주택이라는 거였습니다.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지금은 많이 적응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생각해요. 고등어 한 마리 마음껏 굽고 싶다. 최점순 씨가 이 집을 처음 봤을 때 위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15분, 병원까지는 버스로 20분, 마트는 걸어서 10분 거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동네보다 조금 외진 건 맞았어요.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입주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 날씨 좋은 날 마트까지 걸어가는 게 산책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버스 타고 병원 다녀오는 것도 별로 힘들지 않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이 유난히 추웠어요. 병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15분. 예전엔 그냥 걸었던 거리였는데 그날은 유독 멀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거든요. 목도리를 둘러도 얼굴이 시렸어요. 중간에 한 번 쉬었습니다. 아파트 화단 옆 벤치에 잠깐 앉았어요. 숨을 고르고 다시 걸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하니까 버스가 막 떠난 뒤였어요. 다음 버스는 20분 뒤. 바람 부는 정류장에서 20분을 기다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진료받고 약 타고 다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오후 4시였어요. 아침 10시에 나갔는데 6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날 저녁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바로 누웠습니다.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이 거리가 앞으로도 괜찮을까? 지금은 걸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버스도 탈 수 있고요. 그런데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다리가 더 약해지면 이 15분이 30분이 될 수도 있어요. 버스 계단 오르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병원 한 번 가는 게 하루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쌀이랑 채소를 좀 샀어요. 짐이 무거웠습니다.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집까지 걸어왔어요. 10분 거리라고 했는데 그날은 20분이 넘게 걸렸어요. 중간에 2번이나 멈춰서 짐을 내려놓고 쉬었거든요. 땀이 비 오듯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고 한참을 헐떡거렸어요. 쌀 한 포대가 이렇게 무거웠나? 예전엔 별것 아니었는데 그때 느꼈습니다. 거리는 그대로인데 내 몸이 달라지고 있구나. 젊었을 때 10분 거리와 70이 넘어서의 10분 거리는 같은 거리가 아니었어요. 택배로 시키면 되지 않냐고요? 맞아요. 요즘은 쌀도 배달이 되고 채소도 주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점순 씨 세대는 직접 눈으로 보고 사는 게 익숙했습니다. 싱싱한 건지 확인하고 싶고 만져보고 고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습관이었거든요. 물론 조금씩 바꿔가고 있긴 해요. 무거운 건 배달로 시키고 가벼운 것만 직접 사러 가고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는 게 아직 서툴었거든요. 아들한테 물어가면서 겨우 한 번 시켜봤어요. 편하긴 했는데 뭔가 허전했습니다. 장 보러 나가는 게 그냥 물건 사는 일만은 아니거든요. 바깥 공기도 쐬고 사람 구경도 하고 그게 다 일상이었는데요. 집 안에만 있으면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나가게 됐습니다. 마트까지 걸어가고 정류장까지 걸어가고요. 다만 예전처럼 가볍게 다녀오는 건 아니었어요. 나갈 때마다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컨디션 괜찮나? 날씨는 어떤가? 짐이 많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나서야 문을 열 수 있었어요. 예전 동네는 뭐든 가까웠거든요. 병원도 걸어서 5분, 마트도 바로 앞이었어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공기 좋은 건 맞았어요. 복지시설도 잘 돼 있었고요. 그런데 생활권이 좁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뭐가 있는지보다 내가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졌어요. 최점순 씨는 요즘 생각합니다. 지금은 괜찮아. 아직은 걸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최점순 씨가 이 집에 산 지 어느새 3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몰랐던 것들이 많았어요. 생활비가 따로라는 것도, 아프면 혼자 버텨야 한다는 것도, 가족이 자고 가기 어렵다는 것도 하나씩 부딪히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 집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 이 집이 자기한테 맞는다고 생각해요. 다만 모든 사람한테 맞는 집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가끔 지인들한테 연락이 와요. 나도 고령자 복지주택 들어가고 싶은데, 어때? 살만해? 그러면 최점순 씨는 먼저 이렇게 물어봐요. 혼자서 밥 해 먹을 수 있어? 혼자서 병원 다닐 수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집은 누군가 돌봐주는 집이 아니에요. 요양시설도 아니고 실버타운도 아니에요. 복지시설이 있긴 하지만 그건 부가적인 거예요. 기본은 혼자 사는 거예요. 스스로 일상을 꾸려가는 거예요. 밥도 직접 해야 하고 청소도 직접 해야 하고 아프면 직접 병원에 가야 해요. 그게 가능한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월세가 싸니까 경제적 부담이 확 줄어들거든요. 최점순 씨처럼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으로 70만 원 정도 받는 분들한테는 이 집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일반 월세로 35만 원 내면 남는 돈이 거의 없잖아요. 여기선 월세가 5만 원이니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큰 장점이에요. 계약 갱신하면서 30년, 50년까지 살 수 있거든요.
나이 들어서 집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게 얼마나 마음 편한 일인지 몰라요. 이사 걱정 없이 죽을 때까지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이 집이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최점순 씨가 보기에 이런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분. 이 집은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요. 입주민들이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고 다들 조용히 지내거든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 정도만 하고 지나가요. 함께 어울려서 뭘 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물론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이 있긴 해요. 체조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가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불러요. 사람들이랑 북적북적하게 지내고 싶은 분은 여기가 좀 심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가족이 자주 오가는 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이 방문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숙박은 어려워요. 명절 때 자녀들이 와서 다 같이 자고 가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 구조가 불편할 수 있어요. 예전처럼 온 가족이 모여서 북적이는 명절은 여기선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세 번째,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분, 혼자 거동하기 힘들거나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분은 이 집이 맞지 않아요. 여기는 돌봄 서비스가 없거든요. 건강관리실에서 상담은 해주지만 매일 챙겨주는 건 아니에요. 거동이 불편해지면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해요. 요양시설이나 돌봄 서비스가 있는 곳으로요. 최점순 씨는 그래서 요즘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씁니다. 여기서 오래 살려면 내가 건강해야 하거든요. 아침마다 복지관에서 하는 체조에 나가고 일주일에 2번은 산책을 해요. 다리 힘이 빠지면 이 집에서 못 살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이 집의 조건이에요.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동안은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어려워지면 다른 준비를 해야 해요. 최점순 씨는 지금 그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잘 사는 것, 그리고 나중을 위한 준비. 이 집은 영원한 답이 아니라 지금의 답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최점순 씨는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입주 전에 이걸 알았더라면 마음의 준비가 달랐을 텐데. 그래서 혹시 고령자 복지주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첫 번째, 월세만 보지 말고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월세 5만 원. 이 숫자만 보면 정말 싸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한 달에 나가는 돈은 그보다 훨씬 많아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거기다 식비, 통신비까지 최점순 씨 기준으로 한 달에 25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물론 일반 월세보다는 훨씬 적어요. 하지만 5만 원만 나가는 건 아니에요. 입주 전에 내 수입이 얼마인지, 거기서 25만 원 정도 빼면 얼마가 남는지, 그걸 먼저 계산해 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내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봐야 해요. 이 집은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집이에요. 밥을 직접 해 먹을 수 있는지, 버스 타고 병원에 갈 수 있는지,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들지 않은지, 지금 당장은 괜찮더라도 1년 뒤, 3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 나빠지면 이 집에서 계속 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를 위한 플랜 B도 미리 생각해 두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위치를 직접 가보세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도심보다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공고문에 나온 주소만 보지 말고 직접 가보시는 걸 추천해요. 버스 정류장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병원은 어디에 있는지, 마트는 가까운지, 지도로 보는 것과 직접 걸어보는 건 달라요.
특히 날씨 안 좋은 날, 그 거리를 걸을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최점순 씨는 그걸 안 했거든요. 입주하고 나서야 거리가 부담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네 번째, 공동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은 내 집이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공간은 아니에요. 냄새 나는 음식 조심해야 하고, 밤에 소리 크게 내면 안 되고, 가족이 자고 가기도 어려워요. 혼자 조용히 사는 게 편한 분한테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내 집에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분한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생활을 원하는지, 이 집의 규칙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것도 미리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기대를 조금 낮추세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이름이 주는 느낌이 있어요. 복지주택, 고령자를 위한, 그래서 뭔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기대가 생겨요. 하지만 이 집은 주거비를 낮춰주는 집이지 생활 전체를 책임져주는 집은 아니에요. 들어오면 끝이 아니라 들어와서도 스스로 꾸려가야 해요. 그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입주하고 나서 실망하지 않아요. 최점순 씨는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월세 5만 원이라는 말에 모든 걱정이 끝날 줄 알았거든요. 막상 살아보니까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규칙을 배우고, 새로운 불편함과 타협하고, 그게 이 집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도 최점순 씨는 말해요. 후회하지 않는다고. 월세 35만 원 내면서 불안하게 살던 때보다 지금이 훨씬 낫다고. 다만 알고 들어오는 것과 모르고 들어오는 건 다르다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고령자 복지주택, 월세 5만 원, 보증금 300만 원, 평생 살 수 있는 집. 숫자만 보면 정말 좋아 보여요. 실제로 좋은 점도 많고요. 하지만 그 안에는 숫자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생활비는 따로였고, 아프면 혼자 버텨야 했고, 가족이 자고 가기 어려웠고, 냄새나는 음식도 조심해야 했고, 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이 됐어요. 이 집은 좋다 나쁘다로 단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따져봐야 하는 곳이었어요. 혼자서 생활할 수 있고, 조용한 일상이 편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과 자주 함께하고 싶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른 선택지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고령자 복지주택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봄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80만 원, 기초연금 40만 원, 소소한 수입 30만 원, 합치면 150만 원. 70대 부부가 한 달을 삽니다. 적다고요?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평균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 돈으로 정말 살 수 있습니까? 오늘은 감정 빼고 숫자로만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팔지도 겁을 주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현실입니다. 150만 원. 이 숫자가 어디서 오는지부터 볼게요. 서울 외곽에 사시는 박준호 씨, 72세. 아내 김영숙 씨, 70세. 남편분은 젊었을 때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가입 기간이 길지 않아서 국민연금이 많지 않아요. 아내분은 중간중간 식당 일하시면서 조금 넣으셨어요. 그래서 금액이 더 적어요. 여기에 기초연금이 붙고요.
남편분이 아파트 경비 일을 조금 하세요. 다 합치면요. 딱 150만 원이에요. 이게 이 부부의 한 달 수입 전부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50만 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안 돼요. 이 돈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를 봐야 해요. 박준호 씨 부부는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국민연금이 두 분 다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부부는요.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한 명뿐이에요. 한쪽은 평생 가정주부였거든요. 그러면 구조가 달라져요. 국민연금 하나에 기초연금 붙고 나머지는 어디선가 만들어야 해요. 일을 해서 벌든지 자녀한테 받든지 저축을 깨든지 같은 150만 원인데 안정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다른 분 얘기도 해볼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이정수 씨 부부. 남편 74세, 아내 71세. 이분들도 한 달 수입이 비슷해요. 근데 구성이 달라요. 남편분이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좀 넉넉한 편이에요. 대신 소득이 있다 보니까 기초연금은 감액이 됐어요. 나머지는 적금 이자로 채우세요. 이분들은 좀 안정적이에요. 왜냐면 일 안 해도 들어오는 돈이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어디서 오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나가느냐도 봐야 해요. 박준호 씨 부부는 자가예요. 월세가 없어요. 이정수 씨 부부도 자가예요. 역시 월세 없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월세 사는 부부는 얘기가 달라져요. 매달 월세가 빠지면요. 150만 원이 110만 원이 돼요. 같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정리하면요. 150만 원이라는 숫자. 이건 그냥 겉으로 보이는 금액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리고 뭐가 빠져나가느냐. 이 구조를 알아야 살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박준호 씨 부부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하세요. 이정수 씨 부부도 큰 문제 없이 지내고 계세요. 근데 두 분 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은데 갑자기 무슨 일 생기면 어쩌나 싶어요. 그 무슨 일이 뭔지 다음 이야기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좀 다른 분 얘기를 해볼게요. 인천에 사시는 최영호 씨, 73세. 아내분이랑 둘이 사세요. 이분도 한 달 수입이 150만 원쯤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박준호 씨 부부랑 비슷해요. 근데요. 이분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월세를 내거든요. 작은 빌라에 사시는데 한 달에 35만 원이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150만 원에서 35만 원이 빠지잖아요.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115만 원인 거예요. 두 사람이 한 달을 살아야 해요. 최영호 씨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월세 내고 나면 진짜 빠듯해요. 그래도 어떡해요? 갈 데가 없는데. 원래는 집이 있으셨대요. 작은 아파트요. 근데 몇 년 전에 파셨어요. 아들이 사업한다고 해서 도와줬거든요. 그때는 나중에 갚는다고 했대요. 근데 사업이 안 됐어요. 지금은 그 돈 받을 수가 없어요. 아들도 형편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지금 월세로 사시는 거예요. 최영호 씨 부부는요. 매달 이렇게 사세요.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공과금 내고, 그러고 나면 진짜 얼마 안 남아요. 식비를 아끼세요. 반찬 가짓수를 줄이셨대요. 병원도 잘 안 가세요. 참을 만하면 참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조사도 거의 안 가세요. 부조 낼 여유가 없으니까요. 친구들 모임도 안 나가시게 됐대요. 나가면 돈이 드니까요.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요. 비교가 되는 분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박준호 씨. 이분도 15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가예요. 아파트가 본인 거예요. 월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150만 원이 진짜 150만 원인 거예요.
고스란히 생활비로 쓸 수 있어요. 관리비, 공과금 내고 나면 그래도 130만 원 넘게 남아요. 두 분이서 한 달 먹고 살기에 빠듯하긴 해도 버틸만 하대요. 가끔 외식도 하시고요. 동네 경로당에도 가시고요. 소소하게 사람들 만나세요. 같은 150만 원인데 삶의 모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최영호 씨가 잘못한 걸까요? 아들 도와준 게 잘못이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맞는 선택 같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요. 집이 없어지니까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집이라는 게요. 노후에는 그냥 재산이 아니에요. 월세를 안 내도 되는 권리예요. 매달 고정으로 빠지는 돈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커요. 최영호 씨가 요즘 가장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은 그래도 버텨요. 근데 월세가 오르면 어떡하지?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매일 하신대요. 자가가 있는 분들은요. 이 걱정이 없어요. 적어도 잘 때는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월세 사는 분들은요. 여기서 밀려나면 어디로 가지? 이 불안이 항상 있어요. 같은 150만 원인데 마음의 여유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노후에 얼마 있으면 되냐는 질문. 사실 이거 반만 맞는 질문이에요. 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먼저 봐야 해요. 집이 있으면 150만 원으로 버틸 수 있어요. 집이 없으면 150만 원으로 버티기 힘들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번엔 식비 얘기를 해볼게요.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나이 들면 많이 안 먹잖아. 식비는 줄겠지. 근데요. 현실은 좀 달라요. 경기도에 사시는 정말순 씨, 71세. 남편분이랑 둘이 사세요. 이분이 한 달 생활비 정리를 해보셨대요.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뭔지 궁금해서요. 결과가 어땠냐면요. 식비가 제일 많았대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먹는다고. 밖에서 사 먹지도 않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정말순 씨 부부는요. 거의 다 집에서 해 드세요. 아침에 밥 차리고, 점심도 집에서 간단히 먹고, 저녁도 직접 하세요. 외식은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동네 분식집 가는 정도예요. 근데도 식비가 만만치 않대요. 왜 그런지 하나씩 보셨대요. 쌀 사야죠. 반찬거리 사야죠. 간장, 된장, 기름 같은 것도 사야죠. 과일도 드셔야죠. 나이 드니까 과일이 더 중요하대요. 우유도 드시고, 영양제도 사시고,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요. 근데 다 합치면 꽤 돼요. 정말순 씨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됐어요. 라면 끓여 먹어도 되고, 대충 때워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먹어요. 속이 안 받아요. 몸이 힘들어해요.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오히려 신경 써서 드셔야 해요. 부드러운 거, 소화 잘 되는 거, 영양 있는 거. 그러다 보면 싼 걸로만 못 사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식비를 너무 아끼면요. 다른 데서 돈이 나가요. 어디서 나가냐면요. 병원에서 나가요. 정말순 씨 이웃에 사시는 분이 있대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 그분이 식비를 엄청 아끼셨대요. 반찬도 대충 드시고, 고기나 생선은 거의 안 드시고, 돈 아껴야지 하면서요. 근데 어느 날 쓰러지셨대요. 영양 부족이었대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검사하고 치료받고. 그 비용이 얼마였게요? 몇 달 아낀 식비보다 훨씬 많이 나갔대요. 정말순 씨가 그걸 보시고 생각이 바뀌셨대요. 식비는 아끼는 게 아니구나. 이건 건강비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쓸 수도 없어요. 한정된 돈이니까요. 정말순 씨 부부는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셨대요.
마트 할인 시간에 가세요. 저녁 7시 넘으면 반찬이나 고기가 할인하거든요. 제철 과일 위주로 사세요. 제철 아닌 건 비싸니까요. 많이 사서 나눠 얼리세요. 고기 같은 거 세일할 때 사서 소분해 놓으신대요. 동네장도 이용하세요. 마트보다 쌀 때가 있대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줄이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두 사람이 한 달 먹는데 아무리 아껴도 40만 원 밑으로는 힘들대요. 조금 여유 있게 드시려면 50만 원은 필요하대요. 150만 원에서 50만 원이 식비로 나가면요. 100만 원 남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것들 다 해결해야 해요. 정말순 씨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식비 줄여야지 맨날 생각해요. 근데 막상 줄이면 몸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생각을 바꿨어요. 식비는 그냥 고정이다. 이건 안 건드린다. 다른 데서 아껴야지. 여기서 아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정말순 씨가 몇 년 살면서 얻은 결론이래요. 노후의 식비. 생각보다 안 줄어요. 오히려 더 신경 써야 해요. 이것도 현실이에요. 앞에서 식비 얘기했잖아요. 매달 나가는 돈이요. 근데요.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병원비예요. 이건 매달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터져요.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씨, 74세. 남편분이랑 둘이 사세요. 이분 부부도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로 사셨어요. 빠듯하긴 했지만 그럭저럭 버텼대요. 근데 작년에 일이 생겼어요. 남편분이 쓰러지셨거든요. 뇌경색이었어요. 김순자 씨가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신대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말을 이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얼굴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바로 119 불렀어요. 다행히 빨리 병원에 갔대요.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으셨대요. 근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입원을 하셨어요. 2주 정도요. 퇴원하고 나서도 재활을 해야 했어요. 팔다리가 좀 불편해지셨거든요. 재활병원에 한 달 계셨어요. 그러고 나서도 통원 치료를 하셨어요. 몇 달 동안이요. 그동안 돈이 얼마나 나갔는지 아세요? 김순자 씨가 나중에 계산해 보셨대요. 본인 부담금만요. 몇백만 원이 나갔대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김순자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돈이 그렇게 없는 줄 몰랐어요. 비상금이라고 조금 모아뒀는데 그게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보험이 있긴 했대요. 근데 다 되는 게 아니더래요. 입원비는 일부 나왔대요. 근데 재활병원은 안 되는 게 많았대요. MRI 찍고 검사하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돈이래요. 간병비도 있었어요. 김순자 씨 혼자서 간병을 다 못하시니까요. 간병인 쓴 날도 있었대요. 그것도 다 본인 돈이에요. 남편분은 지금 많이 좋아지셨대요. 일상생활은 하실 수 있대요. 근데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으시대요. 약을 계속 드셔야 해요.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도 매달 병원비가 나가요. 예전에는 병원비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고정 지출이 됐어요. 150만 원에서 병원비 빼면 생활비가 더 쪼그라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김순자 씨 부부한테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운이 나빠서? 그건 아니에요. 70대가 되면요. 이런 일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뇌경색, 심장 문제, 암, 낙상사고. 젊을 때는 남의 일 같잖아요. 근데 70대가 되면 내 일이 돼요. 김순자 씨도 그러셨대요. 우리 남편이 건강했어요. 매일 산책도 하시고, 술, 담배도 안 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됐어요.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아파요. 그래서요. 150만 원으로 살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병원비가 안 터지면 살 수 있어요. 병원비가 터지면 흔들려요. 근데 70대가 되면요.
병원비가 안 터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비상금이 중요한 거예요. 매달 생활비 말고 따로 있어야 하는 돈이요. 김순자 씨가 요즘 주변 분들한테 이런 말씀 하신대요. 제발 비상금 만들어 놔라. 나도 있긴 있었는데 모자랐다. 더 많이 있었으면 덜 힘들었을 거다. 그러시면 다들 이렇게 대답하신대요. 그걸 누가 몰라. 근데 그 돈이 어디 있어? 맞아요. 다들 아세요. 근데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김순자 씨 부부는 지금도 150만 원으로 사세요. 근데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분 약값 나가고 병원 다니시는 것도 있고 더 아끼면서 사세요. 외출도 줄이셨대요. 요즘은 그냥 집에 있어요. 나가면 돈 드니까 산책 정도만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병원비. 이게 노후의 가장 큰 변수예요. 매달 나가는 돈은 계산이 돼요. 근데 병원비는 계산이 안 돼요. 언제 터질지 모르고 얼마가 나갈지도 몰라요. 150만 원으로 버틸 수 있는 부부도요. 병원비 한 번 터지면 흔들려요. 그래서 버틸 수 있다고 쉽게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이번엔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식비는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 싼 거 사면 되니까요. 병원비는 안 아프면 안 나가요. 운이 좋으면요. 근데요. 절대 안 줄어드는 돈이 있어요. 고정 지출이에요. 대전에 사시는 이복순 씨, 72세. 남편분이랑 오래된 아파트에 사세요. 자가예요. 월세는 안 내세요. 그러면 좀 여유 있으시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분이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월세는 없는데 매달 빠지는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이복순 씨가 하나씩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관리비가 있어요. 오래된 아파트라 싸긴 한데 그래도 매달 나가요. 여름에 에어컨 틀면 더 나가고 겨울에 난방하면 더 나가요. 그 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이건 기본이에요.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밥 해 먹으려면 가스 써야죠. 빨래하려면 물 써야죠. 냉장고는 24시간 돌아가죠. 이것도 매달 나가요. 그 다음에 통신비가 있어요. 이복순 씨 부부는 휴대폰이 2대예요. 요즘 휴대폰 없이 못 살잖아요. 병원 예약도 카톡으로 하고, 자녀들 연락도 카톡으로 하고, 은행 일도 앱으로 해야 하고, 그러니까 없앨 수가 없어요. 인터넷도 있어요. TV도 봐야 하니까요. 두 분 다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거든요. TV가 유일한 낙이래요. 이것도 매달 나가요. 그리고요. 보험료가 있어요. 이복순 씨가 이 얘기할 때 좀 복잡해 하시더라고요. 보험을 들어놨는데 이게 매달 빠지거든요. 끊자니 아깝고 내자니 부담되고 젊었을 때 들어놓은 보험이 있대요. 암보험, 실비보험 이런 거요. 근데 나이 드니까 보험료가 올랐대요. 실비보험은 해마다 오르거든요. 그렇다고 끊을 수가 없대요. 이 나이에 새로 들 수도 없고 아프면 보험이 있어야 그나마 덜 부담되니까요. 그래서 이 돈도 어쩔 수 없이 매달 나가요. 이복순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이런 거 신경 안 썼어요. 월급에서 빠지니까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150만 원 들어오면 이것저것 빠지고 나면 진짜 얼마 안 남아요. 크게 쓴 것도 없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고정 지출의 무서운 점이에요.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요. 관리비 얼마, 전기세 얼마, 휴대폰비 얼마. 근데 다 합치면요. 꽤 큰 돈이 돼요. 그리고 이건 절대 안 줄어요. 줄이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에어컨 안 틀면 여름에 쓰러져요. 난방 안 하면 겨울에 병나요. 휴대폰 없애면 세상이랑 단절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돈이에요.
이복순 씨 부부는요, 나름대로 줄이려고 노력하셨대요. 휴대폰 요금제 제일 싼 걸로 바꾸셨대요. 인터넷이랑 TV 묶어서 할인받으셨대요. 전기도 아끼려고 안 쓰는 방 불은 꺼놓으시고, 대기 전력 아끼려고 플러그도 뽑아 놓으신대요. 근데요, 그렇게 해도 크게 안 줄어요. 몇천 원 아끼자고 너무 불편하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이 정도는 그냥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50만 원이 들어오면요, 이 고정 지출이 먼저 빠져요. 그러고 나서 남는 돈으로 살아야 해요. 식비 쓰고, 병원비 쓰고, 경조사비 쓰고. 근데 고정 지출이 많으면요, 남는 돈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더 빠듯해지는 거예요. 이복순 씨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집 있으면 됐지 뭘 걱정하냐고. 근데 집 있어도 나가는 돈이 있어요. 관리비, 공과금, 보험료. 이게 매달 어김없이 나가요. 집 있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현실이에요. 고정 지출은 안 줄어요. 줄이고 싶어도 못 줄여요. 이걸 알고 계셔야 해요. 챕터 6 사람을 만나면 돈은 더 든다. 약 2100자.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집에만 있으면 되지. 안 나가면 돈 안 쓰잖아. 맞아요. 안 나가면 돈 덜 써요. 근데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광주에 사시는 박영자 씨, 73세. 남편분이랑 둘이 사세요. 이분이 한때 그렇게 사셨대요. 돈 아끼려고 밖에 안 나가셨대요. 박영자 씨 부부도 한 달 수입이 빠듯하셨대요. 그래서 아끼려고 하셨어요. 경조사를 안 가셨대요. 부조 내기가 부담되니까요. 친구들 모임도 빠지셨대요. 나가면 밥값이라도 내야 하니까요. 동창회도 안 가셨대요. 회비 내야 하고, 거기서 또 밥 먹고, 이것저것 돈이 드니까요. 우리는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 나가셨대요. 처음엔 괜찮았대요. 돈이 좀 아껴지더래요. 한 달, 두 달. 확실히 덜 나갔대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해지더래요. 연락이 안 오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대요. 근데 계속 안 오더래요. 박영자 씨가 나중에 안 사실인데요. 모임이 있었대요. 근데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걔는 맨날 안 온다고 하니까 이제 안 부른 거야. 나중에 들었대요. 박영자 씨가 그때 많이 서운하셨대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돈이 없어서 못 간 건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나를 빼버리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요, 사실 그분들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해요. 모임에 맨날 안 나오는 사람, 경조사에 맨날 안 오는 사람,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 그러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요. 박영자 씨 남편분도 비슷하셨대요. 산악회가 있었대요. 일주일에 한 번 산 가는 모임이요. 근데 회비도 내야 하고, 끝나고 막걸리도 한 잔씩 하고, 그게 부담돼서 안 나가셨대요. 처음엔 다리가 아파서라고 하셨대요. 그 다음엔 바빠서라고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끊겼대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런 연락도 안 오게 됐대요. 그렇게 1년쯤 지났대요. 박영자 씨 부부가 느낀 게 있대요. 돈은 좀 아꼈어요. 근데 삶이 너무 쪼그라들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갈 데가 없대요. 만날 사람이 없대요. 하루가 너무 길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고, 점심 먹고, 또 TV 보고, 저녁 먹고, 자고. 그게 하루래요. 우리가 왜 사나 싶더라고요. 박영자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가기 시작하셨대요. 돈이 좀 들어도 사람을 만나야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경조사도 다시 가시기 시작했대요. 부조는 적게 내시더라도 얼굴은 비추시래요. 친구들 모임도 가끔 나가세요. 매번은 못 가도 두세 달에 한 번은 가세요. 남편분도 산악회 다시 나가세요. 회비가 부담되면 막걸리 자리는 빠지시고 산만 같이 가세요. 그랬더니 달라지더래요. 돈은 좀 더 나가요. 근데 마음이 달라요. 만날 사람이 있으니까. 기다려지는 날이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박영자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돈이 들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을 안 만나면요. 삶이 너무 좁아져요. 노후에 돈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도 중요해요. 완전히 끊으면 안 돼요. 적당히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그 적당히가 쉽지 않은 거예요. 돈이 빠듯하면요. 150만 원으로 사는 분들이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생존은 되는데 삶이 좁아져요. 이것도 현실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다들 비슷한 돈으로 살고 계세요. 한 달에 150만 원 안팎이요. 근데요. 상황이 다 달랐어요. 어떤 분은 그럭저럭 괜찮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너무 힘들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지금은 버티는데 불안하다고 하세요. 같은 돈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공통점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집이 있어요. 월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150만 원이 진짜 150만 원인 거예요. 매달 30만 원, 40만 원씩 빠지는 게 없어요. 이게 생각보다 커요. 최영호 씨 부부 기억나시죠? 월세 내시는 분이요. 이분은 150만 원 받아도 115만 원으로 사셔야 했어요. 집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 큰 병이 없어요. 병원비가 안 터졌어요. 아직까지는요. 김순자 씨 부부 기억나시죠? 남편분이 뇌경색 오신 분이요. 이분은 병원비 한 번 터지니까 다 흔들렸어요. 비상금도 다 썼고, 지금도 매달 병원비가 나가요. 병이 없으면 150만 원으로 버텨요. 병이 오면 150만 원으로 안 돼요. 세 번째, 비상금이 따로 있어요. 매달 쓰는 돈 말고 따로 모아둔 돈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노후에는 예상 못한 일이 생겨요. 갑자기 아프거나, 집 수리해야 하거나, 자녀한테 급하게 돈 줘야 하거나, 이럴 때 비상금이 있으면 버텨요. 없으면 무너져요.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당장 쓸 돈 말고, 혹시 모를 돈이 따로 있었어요. 정리하면요. 15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조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해요. 집이 있고, 큰 병이 없고, 비상금이 따로 있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요. 150만 원으로 살기 힘들어져요. 근데요. 여기서 냉정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 세 가지 다 갖추기가 쉽지 않아요. 집이 있는 분은 그래도 많으세요. 평생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하신 분들이요. 근데 큰 병이 없을 수 있을까요? 70대가 되면 어디 하나씩 아프기 시작해요. 지금 괜찮아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비상금은요? 은퇴하고 나면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모아둔 거 쓰면서 사는 건데 비상금까지 넉넉히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150만 원으로 살 수 있다고 쉽게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만나본 분들 중에요. 세 가지 다 갖춘 분이 계셨어요. 박준호 씨 부부요. 집도 있고, 지금은 건강하시고, 조금이지만 비상금도 있으시대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다고 하세요. 근데 이분도 불안하시대요.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아프면 어떡하나? 비상금이 바닥나면 어떡하나?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15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몰라요. 지금 집이 있어도 나중에 병원비 때문에 팔아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건강해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비상금이 있어도 한번 큰일 나면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노후가 불안한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70대 되면 다 힘들다는 거잖아. 맞아요. 현실이 쉽지 않아요. 근데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지금 뭘 하느냐예요. 70대가 돼서 수입을 늘리긴 어려워요. 갑자기 연금이 많아지진 않거든요. 일을 더 하기도 쉽지 않고요. 근데요, 구조를 바꾸는 건 가능해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150만 원인데 결과가 다르다고요. 그 차이가 뭐였냐면요, 구조였어요. 집이 있느냐, 병원비에 대비가 돼 있느냐, 비상금이 있느냐, 이걸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집을 지키세요. 자가가 있으신 분들, 웬만하면 파시면 안 돼요. 자녀한테 도와달라고 해도, 사업 미천 대달라고 해도 신중하셔야 해요. 앞에서 최영호 씨 얘기했잖아요. 아들 사업 도와주려고 집 파셨다가 지금 월세로 사시는 분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때는 아들이 잘 되면 나도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집을 지켰어야 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노후의 집은요, 그냥 재산이 아니에요. 매달 월세 안 내도 되는 권리예요. 이걸 지키셔야 해요. 두 번째, 비상금을 따로 만들어 두세요. 매달 쓰는 돈 말고요. 손 안 대는 돈이 있어야 해요. 얼마가 적당하냐고요? 정답은 없어요. 상황마다 다르니까요. 근데 기준을 하나 드리면요, 최소 6개월치 생활비, 이 정도는 있어야 해요. 150만 원으로 사시는 분이면 적어도 1천만 원 정도는 따로 있어야 뭔가 터졌을 때 버틸 수 있어요. 그 돈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모으시는 거예요. 한 달에 5만 원이라도요. 1년이면 60만 원이에요. 없는 것보다 나아요. 세 번째, 건강을 챙기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돈보다 중요해요. 병원비가 왜 무섭냐면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고 얼마가 나갈지도 몰라요. 근데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줄일 수는 있어요. 정기 검진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적어요. 운동하세요. 매일 30분만 걸으셔도 달라요. 식사 잘 챙기세요. 앞에서 정말순 씨가 뭐라고 하셨죠? 식비는 건강비다. 그 말이 맞아요. 네 번째, 사람을 끊지 마세요. 돈 아끼려고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 박영자 씨 기억나시죠? 사람 안 만나니까 삶이 쪼그라들었다고 하신 분이요. 노후에 사람이 없으면요, 정보도 없어져요. 이런 지원금 나왔대. 저기 병원 좋대. 이거 신청하면 돈 나온대. 이런 정보가 다 사람한테서 와요. 그리고요, 힘들 때 기댈 때도 없어져요. 사람을 만나는데 돈이 좀 들어도 이건 아깝지 않은 돈이에요. 마지막으로요,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세요. 기초연금 받고 계시죠? 혹시 못 받고 계신 분 있으시면 주민센터 가서 꼭 확인해 보세요. 그 외에도 지원금이 많아요. 난방비 지원, 통신비 감면, 의료비 지원, 이런 거 모르고 안 받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나는 해당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물어보세요. 주민센터 가시면 다 알려줘요. 지역마다 다르니까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정리하면요, 70대가 돼서 돈을 갑자기 늘리긴 어려워요.
근데 구조를 바꾸는 건 가능해요. 집을 지키고, 비상금을 만들고, 건강을 챙기고, 사람을 끊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이렇게 하면요. 같은 150만 원이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달라져요. 지금 준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5년 뒤, 10년 뒤가 완전히 달라요. 그게 현실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70대 부부, 월 150만 원.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그때그때 다르다예요. 집이 있으면 버텨요. 없으면 힘들어요. 건강하면 버텨요. 아프면 흔들려요. 비상금이 있으면 버텨요. 없으면 무너져요. 같은 150만 원인데 상황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오늘 만나본 분들 다들 열심히 사셨어요. 젊을 때 일하고 가족 챙기고 나름대로 준비도 하셨어요. 근데 노후가 되니까 생각보다 빠듯하더래요. 예상 못한 일도 생기고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래도요. 다들 버티고 계세요.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노후는 매달이 아니에요. 한 번의 변수에서 결정돼요. 갑자기 아플 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그때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노후의 질을 결정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셔야 해요. 지금이 제일 빠르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께 공유해 주세요. 혼자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나만 이런가 하시는 분들이요. 아니에요. 다들 비슷해요. 그래서 같이 알고 같이 준비하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